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2025년 2학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은 합성구조학입니다. 구조학으로.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어쨌든 이번 학기 동안 합성구조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구조에 대해서는 예전 강의를 하면서 관련된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학기는 합성구조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일단은 학습 순서로는 먼저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합성 구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구조는 크게 합성 재료, 합성 부재, 그리고 합성 구조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합성 재료, 합성 부재, 합성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 합성 구조의 일반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합성 재료, 합성 부재, 합성 구조 시스템 중에서 주로 합성 부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저희가 합성 구조학이라는 강좌의 이름이 있는데 이걸 Advanced Composite Structure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단 Advanced라는 거는 의미로 볼 때 우리는 합성 구조학의 어떻게 보면 개념, 역학적 개념, 그리고 설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새로운 합성 구조, 합성 부재를 개발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합성 구조의 어떻게 보면 설계도 얘기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구조 시스템으로서의 합성 구조 개발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 구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트 스트럭처. 보통 합성 구조라 하면 강제, 그리고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등 각기 다른 구조 재료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들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구성합니다. 기하학적으로 구성을 해서 합성 부재를 만들거나 컴포지트 멤버를 만들거나 또는 합성 구조 시스템을 조합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조합을 시키는데 조건이 있죠. 이런 각 재료와 부재들이 조합을 되는데 서로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잘 부착력을 확보하고 일체성을 확보해서 그 부재가 거동을 할 때 서로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성 효과라고 하는데 이들 재료와 부재들이 서로 합성 효과, 컴포지트 이펙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체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조 성능을 발휘하는 복합 구조 부재 또는 복합 구조 시스템을 총칭해서 우리는 합성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성 구조, 우리나라 이제 건축 구조공학 또는 구조공학 안에서는 큰 틀, 현대 건축공학 큰 틀이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틀은 강구조라는 게 큰 두 개의 틀이 있습니다. 두 개의 현대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실험도 많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구조 역학적 특징, 거동 또는 설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습니다. 확립이 됐지만 이 합성 구조학은 아직 어떻게 보면 미개척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합성 구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제품별로 어떻게 보면 그 구조적 거동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합성 구조는
어떻게 보면 장래, 미래지향적인 구조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구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은 합성 구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재별로 다 틀리겠죠, 장단점이. 그리고 구조 시스템별로 다 틀릴 거고,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보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합성 부재, 슬래브, 합성 슬라브, 합성 그다음에 합성 기둥, 그다음에 합성 전단벽 등 합성 부재들에 대한 것을 주안점으로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의 어떤 역학적 또는 구조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 그다음에 설계적 측면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 구조가 어찌됐든 앞으로 장래성이 좋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미개척 분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성 구조의 현실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 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합성 구조의 활용, 그 다음에 개발, 제가 개발이라는 말 강조를 했죠. 개발뿐만 아니라 설계, 그리고 합성 구조는 공법이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강 구조하고는 좀 공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개선을 통해서 시공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법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는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 구조의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구조를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합성이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컴포지트요. 둘 이상의 것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러면 합성 구조는 말 그대로 컴포지트 스트럭처,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구조 재료 또는 부재, 그리고 또는 구조 시스템이 일체로 합쳐지거나 조합되어서 조건이 있다고 했죠. 합성작용을 발휘를 해서, 그죠? 발휘를 해서 개개의 성능을 합한 것 이상의 효율적인 구조 성능을 발휘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합성 재료, 합성 부재, 합성 구조 시스템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저는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합성 구조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재가 1이라는 성능을 발휘하고 다른 부재는 2라는 성능을 발휘해서 두 성능을 합하면 3이 되는 것은 단순 누적시키는 거죠. 단순 누가시키는 건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 이상의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합성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진정한 합성작용이란 서로 다른 구조 재료 간의 일체 거동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하중을 전달하며, 원활하게 하중을 전달하는 것은 뜻은 뭐죠? 하중,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하중 저항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가 3이 되듯이 개개의 성능들 1과 2가 모여서 단순 합해진 3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성능들이 모여서 합성 효과, 알파라는 뭔가 플러스되는 것을 발휘하여 단순 누가값 이상의 뛰어난 구조 성능, 결국 3 플러스 알파를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성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계속해서 또 합성 구조의 정의를 또 살펴보면, 그래서 합성 구조의 재료로는 대표적인 게 현행 강제와 콘크리트죠. 강제와 콘크리트. 강제와 이 콘크리트 중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보통 합성 구조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밖에도 목재가 있죠. 폭넓게 더 넓게 보면 목재가 있습니다. 목재도 합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 그렇죠? 파이버 레인포스 폴리머인가요? 이 있죠. 이 있으나 여기 건축 및 토목 구조공학에서는 합성 구조는 일반적으로 강제와
그리고 콘크리트와 철근을 주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재료를 합성 구조라 일컬이기 때문에 강구조와 합성 구조를 결합한 개념물을 합성 구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강구조 안에서도 강구조를 구성할 때 그 한 부재에 대해서 부위별로 다른 강도를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강도가 높은 강판을 사용하거나 또는 강도가 낮은 강판을 사용하는 그거를 보통 하이브리드 부재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멤버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멤버도 그 자체가 합성 구조라고 정의하지는 않고요. 이 자체를 그냥 강구조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형강 같은 경우에는 상부 프렌지와 하부 프렌지는 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강도 강제를 사용하는 반면에 외부는 전단 저항력으로 그렇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강도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는 저강도의 강판을 사용해서 구성하는 게 이게 일종의 하이브리드 부입니다. 하이브리드 부인데 이런 거를 합성 구조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강구조에 속한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도 현장식의 콘크리트가 있죠. 덮부집을 짜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 현장식 콘크리트가 있고 PC가 있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하죠. 캐스트 콘크리트 PC라고 하는 이거 외에도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보통 이제 포스텐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각각을 합성 구조라고 부르지는 않고 콘크리트 구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구조는 일단은 건축과 토목구조공학에서는 강재와 콘크리트가 뭔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부재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여서 콘크리트 구조 부재 보면 스틸 콘크리트 컴포지트 스트럭처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그 합성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안에서도 있고요. 강구조 설계 기준 안에서도 있습니다. 둘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합성 구조를 강구조 설계 안에 범위 안에서 뭔가 아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강합성 구조, 스틸 컴포지트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경향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좀 많이 경향이 셉니다. 그래서 강합성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에 비해서 이제 콘크리트 쪽에서는 합성 구조를 이제 콘크리트 영역에서 정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성 콘크리트 구조라고 또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컴포지트 콘크리트 스트럭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부르는 것은 SIC 구조라고 해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스틸 프레임드 레인포스 콘크리트 스트럭처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렇게 강구조는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구조는 합성 재료가 있고 합성 부재가 있고 합성 구조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도 먼저 합성 재료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트 메터리얼이라는 것은 보통 건축 및 토목 구조 분야에서 사용하는 합성 재료란 어떻게 보면 재료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 및 소재들을 배합하거나 조합하거나 제조, 가공 등을 통하여 고강도화 시키고 그리고 연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시공 편의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경량화시키고 그리고 미적으로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이들 성능들이 우수한 재료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제 구조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강재, 그다음 목재들도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보면 2개 이상의 재료들이 결합된 합성 부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는 구성이 기본적으로 시멘트, 골조 중에서도 뭐 자갈, 모래, 그렇죠?
그다음에 물, 뭐 이런 것들, 혼화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콘크리트를 합성 재료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콘크리트라고 통칭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철근과 강제도 탄소량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그 재료들,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합성 재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철근, 강제, 목재를 하나의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특별히 또 고강도, 고성능 재료를 제외하고는 이들 재료들은 합성 재료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합성 재료들은 고강도, 고성능 재료들을 의 발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성능의 금속, 그다음에 새로운 재료로서 세라믹, 그다음에 폴리머, 그다음에 섬유 보강제들의 재료들이 어떻게 보면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실용화 단계에 있고, 재료들은 훨씬 어떻게 보면 건축공학보다는 더 앞서가 있죠. 훨씬 뭐 우주선도 날리면서 우주선을 만드는 재료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결국 건축 구조로서 이게 실용화가 가능하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다고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따져서 그 가성비에 맞으면 새로운 구조재료로 부각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합성 재료로 보면 각광을 받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용 합성 재료들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먼저 초고성능 콘크리트 UHPC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라고 저희가 예전 동영상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강도 및 초고성능 콘크리트라는 그 동영상 안에서 UHPC라는 강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다음에 그 성능도 좋으며, 그다음에 미관적으로도 우수한 거의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갖고 있는 이런 각광받고 있는 콘크리트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콘크리트, UHPC가 대표적인 합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예전에 콘크리트 구조 보강 공법이라고 강의를 한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공법, 여기서 보강 재료로 사용하는 탄소 섬유 또는 아라미드 섬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강제보다 훨씬 높은 인장 강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내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열화가 됐을 때 이거를 감아서, 그렇죠? 감싸서 만드는 보강 공법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 이게 뭐죠? 카본 파이어 레인포스 폴리머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아라미드 파이어 레인포스 폴리머, 그렇죠? 그래서 요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새로운 합성 재료로서. 그다음에 또 요즘에 각광을 또 받고 있는 게 유리 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그렇죠? 이게 B 그림에 있죠. 이건 뭐죠? 철근인데, 철근을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로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구조설계 기준 안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철근은 탄소 배출이 많이 되죠. 철근을 만들 때. 그리고 또 뭐 그로 인해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쇠로 만든 철근들을 플라스틱 철근으로서 만들면 어떻게 보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 그래서 친환경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철근같이 녹이 슬지 않죠. 그렇죠? 녹이 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배근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할 겁니다. 시공 편의성이. 그래서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글라스 파이버 레인포스 폴리머 이런 뜻인가요? GFRP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최근에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또 구조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목재 같은 경우는 구조적
집성제라는 글루램은 뭐 상품 이름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압축 강도와 힘 강도가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거의 압축 강도와 힘 강도가 콘크리트에 준합니다. 콘크리트 정도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맞먹을 정도의 남은데도 그죠? 남은데도 우수하고 이 밖에도 내화 성능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글루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합성 재료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합성 부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포지트 멤버. 컴포지트 멤버는 사실 그 컴포지트 멤버에 대해서는 예전 동영상 강의인 합성 부재라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시고요. 참조하시고 오늘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및 토목 구조에서는 합성 부재란 멤버죠. 멤버란 각기 다른 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을 기하학적으로 조합시키고 개별 부재간이 서로 협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체화시킴으로써 개개의 성능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효율적인 구조 성능을 발휘하는 복합 구조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부재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이질 재료가 하나로 결합돼서 단일 부재처럼 외력에 저항하는 부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재도 철근 콘크리트 부재 철근과 콘크리트가 결합된 합성 부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볼 수가 있지만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합성 부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콘크리트 부재라고 그냥 정의하죠. 그래서 폭내적으로 현장치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앞에 살펴봤듯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런 거는 단일 부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성 부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합성 부재란 대표적인 합성 부재인 강재, 아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도 있고 강 구조에도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강 구조 쪽에서 이제 합성 부재를 이렇게 흡수하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강재가 일단 주안점이 됩니다. 강재가 주안점이 되고 여기에 콘크리트가 결합돼서 일체화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어떻게 보면 강 콘크리트 합성 부재라고 널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 부재의 정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부재는 예전 동영상 합성 부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많이 논하고 있는 고전 합성 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또 합성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합성 부재에는 합성 슬라브, 그다음에 합성 보, 그다음에 합성 기둥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 밖에도 합성 트러스, 합성 전단벽, 합성 가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그리고 구조 설계 이런 기준에는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보통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통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여기 B 합성보 첫 번째 왼쪽 그림은 노출형 합성보, 오른쪽은 매입형 합성보, 그리고 합성 기둥 안에서는 매입형 합성 기둥, 그리고 CFT라는 충전형 합성 기둥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통 요런 B와 C의 범위에서 주로 H형광과 H형광 강재 중에서도 H형광과 콘크리트가 결합된 구조, 그 다음에 합성 기둥에서도 마찬가지로 H형광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구해진 구조 또는 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채운 충전관관 이런 B와 C가 보통 코드 안에 많이 있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 슬라브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개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 개발과 검증을 반복하고 있지만 합성 슬라브는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해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데크 플레이트도 살펴보고 합성 슬라브도 살펴보고 그 설계 방법도 한번 고찰해 볼 텐데 이번 할게요.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표준화 그리고 구조 설계 기준으로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제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별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지금 설계 코드나 설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밖에도 합성 플러스 그리고 합성 가세. 합성 가세는 뭐죠? 전단벽 속에 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합성 전단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전단벽 안에 어떻게 보면 강재가 삽입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이런 합성 부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연구가 좀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 기준 안에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보존형 합성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런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개발 합성 부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래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보존 합성 부재들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특히 이런 단점들을 개선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 개발된 합성 부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 콘크리트 합성 부재의 경우 크게 강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노출형 합성 부재와 또는 강제가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있는 매입형 합성 부재들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강판이 노출되고 이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콘크리트 충전식 합성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프리캐스트 형식의 매입형 합성 기둥이죠. 여기 H형관과 요거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의 부분을 프리캐스트화 시켜서 미리 공장에서 만든 거죠. 만들고 나서 요거를 현장에서 거치시키고 나머지 윗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성시키는 프리캐스트 형식의 매입형 합성부 이런 것들도 이제 매입형 합성부 일정이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하이 구조에서 개발한 조립 트러스 매립형 합성부로 R15 안에 조립형의 트러스가 매입이 된 거죠. 매입이 되고 바깥에 거푸집이 부착돼 있어서 이 상태에서 보 같은 경우 거치시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놓고 그다음에 거푸집을 띄는 거죠. 이를 띄면 어떻게 보면 외관적으로 보면 그림 B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 강제 트러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매입형 합성보드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여기 그림 B에서 프리캐스트 형식의 그 매입형 합성보를 좀 더 진화시켜서 이 밑에 긴장재를 강선을 넣어서 당기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프리스트레스 노출형 합성보도 지금 품목 쪽에서 특히 개발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또 개발되고 있는 이 강판을 앞에서는 원형 강간 또는 튜브 각형 강간 안에 콘크리트를 부는데 그 외곽에 있는 원형 강간 또는 각형 강간을 보통 이제 각형 강간을 많이 쓰죠. 요거를 개별된 강판을 용접함으로써 이렇게 성형시킨 거죠. 그래서 강판 노출형 충정신 합성 기둥도 지금 새로운 형상으로 앞에서 봤던 요런 타입보다 그렇죠? 다른 타입으로 제조 과정에서 다른 타입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면 새로 개발되고 있는 합성 부재를 보면 여기 F는 강판 노출형 충정식 합성 전단벽. 그렇죠? 이거를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스피드 코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피드 코어 시스템. 그래서 지금은 이거랑 거의 같죠. 그림 2랑 CFT랑 외곽에 강판을 놓고 그 안에 콘크리트 부어 넣는 타입. 충전 강관이죠. 그렇죠? 근데 전단벽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새로 개발되고 있고 그렇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새로운 합성 부재입니다. 이 밖에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합성 부재들 성능이 좋은 특히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공법 시공 편의성이 뛰어나고 되도록이면 경제적이면서 그렇죠? 사용성도 좋고 이런
신개발 합성부재 개발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데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부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성 효과가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 그랬죠. 컴포지트 이펙트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지 일체성을 확보해야지 합성 부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살펴보면 합성 부재들을 구성하는 강제와 콘크리트 간에 서로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체성 확보, 이거를 합성 효과, 컴포지트 이펙트를 강화하는 방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합성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나열해 봤는데 이거 먼저 강제 앵커 및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와 콘크리트의 합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강화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강제 앵커는 예전부터 페어 커넥터, 전당 연결제라고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기존의 강제 앵커라는 용어로 많이 명칭을 많이 변경해서 부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제 앵커는 예를 들어서 그 그림 A와 같이 노출형 합성부죠. 노출형 합성부에 위에 있는 슬라브와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죠? 전단 연결제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스터드 볼트를 그렇죠? 설치해서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와 하부에 있는 강제부가 일체로 거동해서 이게 결국 T형보와 같은 그렇죠? T형보와 같이 거동하게 만들어서 강도뿐만 아니라 강성, 퍼짐이나 진동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 만들 수 있는 이게 이제 강제 앵커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와 슬라브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접착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조물의 보강공법에서 얘기했던 RC4에 철판을 이렇게 감싸서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할 때 콘크리트와 철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서 에폭시 수지 같은 거를 그 안에 채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채우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본드력으로 인해서 강판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일체로 거동하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낸다고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일체성 확보, 합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 매입형 또는 충전형 단면을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부속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잠깐 보면 여기 충전형 거기 있죠. 이런 충전실 합성 기둥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함으로 해서 꽉 채우죠. 꽉 채움으로 해서 콘크리트와 강판의 마찰력 또는 화학적 부착력, 그렇죠? 그 본드력 또는 이런 그 기계적 통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계적 부착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콘크리트를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강판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콘크리트의 부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합성 효과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형 합성 부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 2와 같이 매입형 합성 부재들도 어떻게 보면 강제가 안에 이거 같은 경우 콘크리트 기둥 안에 매입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콘크리트와 강제의 주변의 그 마찰력 또는 주변에 형성하는 화학적 부착력, 본드력,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강제의 그 스터드 볼트 여기 보이시죠? 스터드 볼트한 강제 앵커, 전당 연결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화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이 같은 경우는 띠철근이 또 바깥에 감여져 있죠. 띠철근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띠철근의 역할이 뭐죠?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그 띠철근이 주요 역할은 이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그 눌렸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딱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그렇죠? 콘크리트의 연성뿐만 아니라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띠철근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띠철근이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와 안에 있는 강제의 합성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있는 역할. 그래서 띠철근 그렇지만 이 띠철근의 양을 어느 정도의 양 이상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합성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느냐 이런 기준은 있겠죠. 특히 그림과 같이 스터드 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스터드 볼트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바깥에 띠철근의 양을 어느 정도 그렇죠? 배근을 최소한 해야지 이것들이 그 구속력으로 인해서 합성력을 발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코드별로 또 좀 다양합니다. 일본 기준이 다르고 미국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기준이 바뀜에 따라 조금씩 설계 방법에 대한 코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C와 같이 이거는 스트럽이죠. 그렇죠? 스트럽인데 이거는 매입형 합성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강제와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가 그렇죠? 합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스트럽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에 어떻게 보면 를 구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와 강제의 합성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보강 철물들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FRP 뭐죠? 이거 보면 탄소 섬유시트 같이 여기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면 그렇죠? 이렇게 둘러싸면 구속력을 또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강제 합성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SRC 기둥이나 그 설경 콘크리트 기둥도 바깥에 탄소 섬유시트나 아라미드 섬유 이런 것들을 감싸면 그 구속력을 발휘해서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강제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합성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림 C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매립형 합성 도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이 H형광이 어떻게 보면 외부를 기준으로 왼쪽 콘크리트와 오른쪽 콘크리트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켜서 그리고 충전이 잘 또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충전형 합성 부재는 어떻게 보면 충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성이 어떻게든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외부가 이쪽 콘크리트와 왼쪽 콘크리트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겠죠? 스트럽을 배근하는 겁니다. 스트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흰부에 있는 H형광이 외부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렌지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 안쪽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또 스트럽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스트럽을 배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 C와 같이 보아 같은 경우 외부가 폐쇄된 경우가 아닌 이렇게 뚫린 경우 그렇죠? 패싱이 된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가 옆으로 다 통과가 되죠. 이런 것들은 단면 형상이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굳이 외곽에 있는 스트럽을 배근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합성 효과에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뚫려 있으면 이게 서로들 미끄러지려고 할 때 이 외부에 있는 개방된 이런 부재들이 강제 앵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게 키 역할을 하잖아요. 사이사이 틈에 콘크리트 끼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발되는 합성 부재들은 아예 단면 형상을 개선하죠. 이거 같이 그림 D와 같이 개선을 해서 아예 예전에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띠철근이나 이런 스트럽들을 배제할 수 있게끔 만들도록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표면에 엠보싱이나 요철 등을 설치하죠. 서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기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의 강의. 합성 슬라브는 요런데 엠보싱, 그렇죠? 돌기들을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것들, 요런데 이제 그 슬라브가 콘크리트가 딱 끼어가지고 서로들 강제와 콘크리트가 이 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같이 미끄러지지 않고 같이 거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외부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여기에 엠보싱을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놓게 되면 훨씬 부착력은 또 뛰어나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식의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합성 부재들은 단면 형상 자체를 개발하고 개선을 하거나, 그다음에 표면에 엠보싱 및 요철 등을 설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 형상 결합력을 강화하죠. 그렇죠? 결합 형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합성 효과, 컴포지트 이펙트를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죠. 매입형 합성부재나 충전식 합성부재는 일반적으로 전단 연결재가 없어도, 경쟁크가 없어도 완전 합성부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림 B나 그리고 그림 C나,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보면 이런 CFT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런 CFT 합성 전단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여기 타이바도 설치하고 스터드 볼트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착력을 확보하는 뭔가 또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전단용 연결재가 없어도 완전 합성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또 이에 비해서 노출형 합성부, 하부 왼쪽 그림이요. 이거 노출형 합성부잖아. 이런 부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터드 볼트 있죠. 스터드 볼트, 그러니까 전단 연결재, 장지 앵커, 이런 양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스터드 볼트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죠? 캔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부분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붙여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단 연결재로서 스터드 볼트가 주로 많이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 디귿 형광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노출형 합성 부재들은 일반적으로 종류와 형태별로 구조 성능 실험들을 거칩니다. 특히 그 고전적 이런 노출형 합성부는 뭐 실험도 많이 되고 그동안에 코드화됐기 때문에 설계법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이거와 다른 노출형 합성부들은 어쨌든 구조 성능을 해서 이런 합성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구조 성능 결과 또는 전단 연결재의 수량과 배치, 이것도 몇 개를 설치하고 뭐 1열로 설치하는, 2열로 설치하는 이런 게 있죠. 배치, 또는 보강 철결 유무 등에 따라서 완전 합성이 있고요. 풀 컴포지트 액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분 합성, 파셜 컴포지트 액션으로 해서 구분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형 합성 부재들은 완전 합성 부재로 설계할 수도 있고 부분 합성 부재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것들은 얘기했듯이 구조 성능 실험이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전단 연결재의 수량, 배치, 그 다음 보강 철결의 유무에 따라서 검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전 합성은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그림 볼까요? 밑에 A 그림은 비합성부, 오른쪽 그림은 완전 합성부의 구조적 거동을 그냥 그림화시킨 건데, 예를 들어서 밑에 강제보가 있고 위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을 때
두 개를 뭔가 전단 연결재 강제 앵커를 설치하는 상태에서 그냥 올려놓는다 그러면 두 부재가 힘을 받았을 때 수편 정단력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위에 슬라브 위에 있는 슬라브와 밑에 있는 강제가 따로따로 힘줘서 거동을 하기 때문에 그 미끄러져요. 수평적으로 수평 미끄러움이 발생하는데 이에 비해서 완전 합성부는 위에 콘크리트와 강제부를 강제 앵커 전단 연결제로 꽉 결합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같이 거동을 한다는 거죠. 미끄러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완전 합성부의 개념인 거죠. 보면 완전 합성은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에 전단 연결제를 충분히 배치하거나 강제 앵커를 충분히 배치하거나 두 부재가 완전한 합성 효과를 발휘하도록 일체로 거동하게 만든 방식으로서 이 경우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의 미끄럼, 슬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합성 단면 전체가 하나의 단일 부재로 거동하게 만든 것을 완전 합성, 그렇죠? 풀 컴포지트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노출형 합성보 같은 경우는 완전 합성보로 설계를 하면 이 스터드 볼트, 강제 앵커 양이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거대로 완전 합성보로 설계하면 강제 앵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분 합성을 많이 적용을 하죠. 그럼 부분 합성이란 뭐냐? 이 합성보는 아니지만 약간의 슬립, 그렇죠? 약간의 슬립을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함으로 인해서 그 대신 강제 앵커의 숫자를 줄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합성은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의 강제 앵커를 전단 연결제를 완전 합성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배치함으로써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의 슬립이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합성 부재만큼의 강도와 강성은 가지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비합성부에 비해서 높은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전단 연결제와 같은 강제 앵커의 수량을 또 감소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물량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형 합성보들은 이런 경우에 따라서 부분 합성을 고려해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했는데 노출형 합성보가 완전 실험적 거동을 하고 그렇다고 완전 합성보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단 연결되든 뭔가 부수적인 보강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단 연결제나 보강제를 좀 줄이고 어느 정도의 부분 합성 개념으로서 좀 개발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부분 합성 개념을 써서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구조에서는 저항 계수라고 하잖아요. 이 저항 계수를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항 계수를 나름대로 실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줄여서 낮춰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합성 부재의 설계 기준입니다. 구조 설계 기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전에 동영상 합성 부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했으면 이거는 자세한 거는 이걸 보시고요. 이걸 보면 현행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기준은 보존적인 합성 부재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밑에 그림에 이렇게 노출형 합성보, 매입형 합성보, 매입형 합성기둥, 그다음 충전형 합성기둥 이런 타입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설계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밖에 새롭게 개발되는 합성보 같은 경우는 제품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제품별 구조적 성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시켜서 만들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렇죠? 워낙 다양하고 구조적 겨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는 합성 부재들로 이 기준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뭐 상관없는데 이 기준을 가끔 이제 이 기준을 따라서 뭔가 적용하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한 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개발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별도의 구조 실험 및 연구를 통해서 설계 방법들을 제안을 해야 돼요. 설계식 같은 거를 제안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공인된 기관의 안전성, 사용성, 공법들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개발되는 합성 부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초기 개발 비용, 초기 실험 비용, 초기 연구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좀 그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또 단점은 있죠. 그렇죠?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합성 부재의 구조설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요 중에서 보면 내진 설계 기준도 있어요. 강구조 내진 설계 기준 안에 합성 구조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 보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안에서도 합성 부재의 그렇죠? 내진 성능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고 나머지들은 한번 설명을 했어요. 합성 부재에서 이쪽의 합성 구조 설계 기준에 대한 차이점 뭐 이런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합성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이건 강도 설계법인데 이거는 콘크리트 기준 안에서 얘기하는 합성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의 를 주안점으로 합성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그렇죠? 제안한 거고 요 두 번째는 여기 강구조 설계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허용도 설계법. 그렇죠? 허용력 설계법인 거고 요거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강구조 설계에서 LRFD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많이 사용하고 여기에 없는 기준을 허용 우에 있는 허용력 설계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요 KD14는 공통사항으로서 토목과 건축구조물, 공작물의 조율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건축구조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여기 KDS4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물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강합성이라고 표현한 거는 어떻게죠? 강구조 설계 기준 안에 합성 구조를 포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이라고 했고요. 이 밖에도 요거는 지금 말하는 요거는 강합성 구조 설계 기준은 보통 밑에 있는 합성 부재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신형상에 대한 합성 구조 설계는 맨 밑에 있는 건축물 강 콘크리트 합성 구조 설계 기준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맨 밑에 거는 앞으로 계속 개정 중이다. 그리고 약간 구조 설계 기준도 미완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합성 부재라는 동영상 안에 맨 뒤쪽에 있는 그 합성 부재의 구조 설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합성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트 스트럭처 시스템. 그래서 합성 구조 시스템은 일단은 합성 슬라브, 합성보, 합성 기둥, 합성 트러스, 합성 전단벽, 합성 가세 등 이 합성 부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을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크게는 중력 저항 시스템과 생력 저항 시스템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눌 수 있고 그런데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합성 구조 시스템을 기본 지직력 저항 시스템별로 다음과 같이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 모멘트 골조, 그다음에 합성 가세 골조, 합성 전단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표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합성 모멘트 골조. 합성 모멘트 골조는 또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어떻게 나누냐? 합성 특수 모멘트, 그리고 합성 중간 모멘트, 합성 보통 모멘트로 3가지로 나누고 있죠. 3가지로 나누는데 다른
강구조나 철골 구조나 또는 콘크리트 구조와 다르게 하나 새로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 합성 방강저 모멘트 골조라는 게 하나 여기 그쵸? 여기 있다는 거 한번 특징적으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가세골조. 합성 가세골조는 종류가 뭐가 있냐? 가세골조는 여기 보면 이거는 전 철골 가세골조랑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합성 편심 가세골조. 그죠? 합성 편심 가세골조. 그다음에 합성 특수 중심 가세골조. 그다음에 합성 보통 중심 가세골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제 합성 전단벽은 이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보면 합성 강판 전단벽이라는 이게 새로운 거 있어요. 요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과 특수로만 나누죠. 콘크리트 전단벽은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근데 이건 또 있고 합성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거기에 없던 게 뭐냐면 합성 강판 전단벽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 특히 합성 구조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은 종류별로 설계 개수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제한과 높이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계 개수, 그 다음에 시스템 제한 높이, 그 다음에 설계 개수 안에서도 반응 수정 개수 R, 그 다음에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변이 중폭 개수 CD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예전 동영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역 저항 시스템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아까 모멘트 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죠. 요것들을 보면 이게 뭐죠? 철근 콘크리트나 강구조와 마찬가지로 보통, 중간, 특수 세 가지로 나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강저 모멘트 골조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연속 능력이 좋고 연속 능력이 좋음으로 인해서 지진력을 줄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합성 특수 모멘트 골조가 가장 그렇죠? R 값이 크죠. 연속 능력이 좋다는 거죠. 설계값도 지진력도 줄여줄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중간은 조금 낮고 그렇죠? 보통은 더 낮고 그렇죠? 근데 여기 반강저 모멘트 골조는 어떻게 죠? 중간보다는 크고 특수 모멘트 골조보다는 그렇죠? 요 사이죠. 사이고 그리고 요 세 개는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 저항 골조하고 거의 같아요. 보통, 중간, 특수랑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합성이지만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에 준해서 그렇죠? 이런 설계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벽도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은 여기 보면 보통하고 특수로만 나눠져 있죠.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은 중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있냐면 강판 전단벽이라는 게 더 있습니다. 그렇죠? 강판 전단벽이 더 있고 그리고 이게 강판 전단벽은 반응성 개수가 높아요. 연속 능력을 많이 확보한다고 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 전단벽보다 더 높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가세골조, 합성 가세골조는 철골 가세골조하고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 편심 가세가 가장 높고 반응수정 개수가 그다음에 그 밑에가 특수 중심 가세, 그다음에 보통 중심 가세골조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고 요거는 그 가세골조는 예전에 또 동영상전에서 가세골조 시스템인가? 라는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가세골조에 대한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또 같이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밖에도 합성 구조 시스템은 또 이중골조 시스템, 듀얼
구조 시스템, 듀얼 스트럭처 시스템으로 또 분류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모멘트 골, 듀얼 구조 시스템, 이중 골조 시스템은 모멘트 골조와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보통 모멘트 골조하고는 결합할 수가 없고 중간 아니면 특수 모멘트 골조랑 그렇죠? 네, 결합이 돼야지 이중골조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놈은 국내에서는 거의 안 쓴다 그랬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고 보통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설계 지수나 반응 수정 계수, 초강도 계수 이런 것들이 예전 동영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역 저항 시스템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렇죠? 한번 이게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아졌구나 서로들의 그 비교가 어느 정도구나를 좀 알면 그렇죠?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강구조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강구조, 특히 강부재들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고 또 기존의 고전적인 합성 부재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장단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장점으로 높은 강도 및 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강재만 사용했을 때 또는 콘크리트만 사용했을 때보다 강재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결합하여 구조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면이나 모멘트 저항 능력 뭐 이런 것들이나 또는 또 강성이라는 건 뭐죠? 전형에 대한 저항 능력이 좋다는 거죠. 처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평 처짐 그러면 위아래 수직 처짐 이런 전형에 대해서 되게 높을 수가 있죠.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량화 시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대비해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서 강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강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재를 작게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조물의 자중을 감소시키고 구조물의 전체적인 자중이 감소되면 당연히 기초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시공 편의성도 뛰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성도 향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장점으로 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 편의성과 공기 단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되고 있는 합성부들이 주로 미리 공장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현장에서 결합시켜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작업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밑에 있는 동바리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프리패브가 가능한 부재로 생산되기 때문에 보통 공기 단축 그 다음에 미리 다 어느 정도의 공장 제작을 통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근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형상 설계가 가능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철근 같은 경우 철골 강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 부식에 약하고 내와 피복에 뭐 좀 불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구조가 갖고 있는 내구성을 좀 뭐 콘크리트 가리에 감싸거나 일부 그죠 결합시킴으로써 내구성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유지 관리가 또 효율적이고 그래서 부식 환경 저항성이 우수하며 피로에 강해 그렇죠? 장기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진동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FRP 계열의 복합재와 콘크리트는 일단 열 전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동 흡수 능력이 높아서 사용자의 쾌적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철골 보아 같은 경우는 좀 약점이 좀 이렇게 진동이죠. 꼴렁꼴렁하고 그렇죠? 진동인데 거기에 어쨌든 콘크리트를 결합시키면 뭔가 강성이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딱딱하잖아요. 때문에 진동이나 처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또 요인으로서 그렇죠?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합성 구조들은 접합부 설계를 합니다. 접합부 설계 또는 접합부 개발, 그 다음에 접합부 연구를 통해서 그 접합부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내진 성능을 강화합니다. 접합부의 개발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접합부 합성 구조는 또 접합부 실험을 해야 돼요. 접합부 실험을 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그 접합부가 보통 모멘트, 중간 모멘트, 특수 모멘트, 뭐 반감정 모멘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접합부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접합부를 실험을 해서 소종의 공식적인 실험체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반복 이력 해석을 합니다. 액슈레이터 같은 걸로 지진에 대해서 위아래로 막 흔듭니다. 그 기둥과 볼을 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이거를 막 이렇게 끝단에서 액추레이터로 막 위아래로 지진을 반복 가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최대 내력이 도달할 때까지의 부재각, 회전각이라고 하죠. 회전각의 양에 따라서 많은 회전각을 발휘해야지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발휘에 이제 중간 모멘트 골조다 또는 특수 모멘트 골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트 골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모멘트 골조, 특수 모멘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접합부 실험을 또 해야 된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접합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마지막으로 합성 구조의 단점, 그것도 일반적인 단점이에요.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을 시키고 더 성능을 그렇죠? 단점을 줄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이 개발된 앞으로 또 개발해야 할 합성 부재들이죠. 그렇죠? 그 구조 시스템이고. 그래서 보면 단점으로는 계속 얘기했지만 초기 비용과 설계 복잡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 비용이 좀 듭니다. 실험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공인기관에 또 그렇죠?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급 재료를 사용 시 또 비용이 증가되는 또 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성비 좋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훌륭한 합성 부재가 됩니다. 이 건축 토목 분야에서는요. 그렇죠? 고급 재료를 써서 얼마든지 고급 재료를 넣어도 돼. 비용을 얼마든지 들여도 돼. 좋게만 만들어. 그러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좋게 만들어야 되지 현실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합부 및 상세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접합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숙련된 인력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왜냐면 일반적인 콘크리트나 강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탄생한 접합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공을 정확히 잘해야 되겠죠. 정밀한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일부 강제 노출형 합성 부재의 경우에는 강제가 바깥에 노출형 합성 부재 같은 경우는 내어 피복을 해야 되거나 이거는 강구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강구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그 노출형 합성부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와 면하는 그 노출형 합성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서 이게 콘크리트와 면에서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면 이게 내화 성능 2시간 내와 뭐 이런 거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화 성능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받으면 내화 페인트나 내화 폰칠은 내화 피복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 또 소정의 비용들이 또 계속 드는 게 또 단점이죠. 어쨌든 강제가 노출된 합성 부재 같은 경우는 내화력이 좀 저하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강판 노출형 또는 이제 충전식 합성 부재 같은 경우는 안에 바깥에 이제 콘크리트 강제가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가 손상이 가도 파악하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부 콘크리트의 손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내부가 뭐 균열이 발생했거나 또는 완전히 충전이 안 됐거나 뭐 이런 때 힘들죠. 그래서 보수가 좀 어려움이 또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설계 기준이 부족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미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조 설계 기준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좀 미완성입니다. 표준이 미완성이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아직까지 그리고 또 이해는 됩니다. 합성 부재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류가 다양하여 제품별 실험 및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 연구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크리프, 원조 수축, 장기 처짐, 비선형 거동, 그리고 배근법 등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게 합성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활용이 더 어려운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구성 재료인 강제, 그 다음에 FRP 등이 재활용이 좀 어렵다는 게 이런 것들이 합성 구조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서 하여튼 요로 간단히 이제 수업 목표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합성 구조의 정의나 그러면 그 종류, 재료, 부재, 그리고 구조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는 그동안에 올려놔 있던 동영상을도 참조를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합성 구조학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예전에는 좀 포괄적이고 개론적으로 다뤘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한 학기 동안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다뤄볼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